2022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 이민년 새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로 다소 오후엔 날씨가 많이 풀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하루 되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주 중반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2022년 새해 여러 가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원주시 농촌활동센터가 각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현장 활동과 양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영월군과 조선민화박물관이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온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 개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과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철도 개통 등 올해 1월의 1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성과 중 첫 번째로 꼽힌 것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으로 특히 10월 시범 개장한 나오라쇼는 2달간 3만 5천 명이 찾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 치악산 둘레길 개통,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개장, 중앙근린공원 1구역 개장, 원주 제천 간 복선철도와 신원주역 개통도 주요 성과 등의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횡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지원 프로젝트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국비 포함 최대 240억 원의 예산이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둔내면 횡성읍 1원을 중심으로 KTX역과 시가지, 마을을 자율주행차와 이모빌리티로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한층 편리한 교통복지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올 7월 6일 착공한 마평천 소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개촌천 하천 재해 예방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인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 김원래 부지회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래 부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연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2년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제도들이 추진되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 올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그 당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해 왔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약 25회 정도의 부동산 정책 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양도세 및 비과세 혜택 축소, 그다음에 상속 공제 대상 확대, DSR 2단계 시행,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해서 1년간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하는 정책도 있었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작년 한 해는 정말 온 국민들의 최고 이슈가 이 부동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변화가 큰 시장인데요. 물론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효과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갑자기 매물이 줄어드는 정책을 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서울을 위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위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원주를 포함해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랬었죠. 전국적인 네네 그리고 세대를 또 불문한 부동산 투자 열풍까지 이어져서 전국이 들썩였던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 큰 기록을 남긴 한 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대출 제도 변화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대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올해 부동산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세부 방안으로 인해서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DSR은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모든 대출의 합계 금액이 2억 원을 넘기게 되면 일반은행, 즉 1금융권은 40%, 그리고 제2금융권은 50%로 대출 비율이 내려가고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또 모든 대출의 범위라는 게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합한 총 대출액을 말하고 이전에 비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대권 후보들께서도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한데 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같은 세제 관련 부분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가 상가 겸용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2억 원 초과 상가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범위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그리고 녹지지역은 5배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는 수도권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동양하거나 이런 경우죠. 계속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한 경우에 상속주택가에게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상속인이 직계 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직계 비속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배습 상속을 받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상속세 지원은 좀 확대가 됐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유난히 또 주택 청약 매물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이 주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원래 부동산은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많은 수요를 충당할 만큼 공급을 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주기설 그리고 20년 주기설이 있는데요. 우리 원주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한 2, 3년 정도가 분양 매물이 크게 감소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분양이 잘 되었었고요. 거기다 또 외지에서 유입된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는 상황까지 되었었죠. 하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건이 몇 건이나 있고요. 앞으로도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청약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여건과 그리고 본인의 생활 환경에 적합한 곳으로 소신껏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관건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3월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 가장 또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또 두 후보 중에 어느 분이 또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 두 분의 정책이 크게 상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을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정책은 현재 0.17%인 보유세를 한 5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한 1%까지 끌어올려서 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 근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서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두 후보들 모두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상승세 또는 부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부동산 제도 관련해서 당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난 몇 년간 자주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계속되는 그 정책 변경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3월의 대선이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신중한 자세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꼭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 조금만 더 힘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 시지회 김원래 부지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원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마을 현장 활동과 양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 복지, 경제 활동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마을 현장 활동과 양성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이 점점 고령화돼 가면서 마을이 활력을 잃기 쉬운데요. 마을 주민들이 생기 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도로 설치나 마을회관 시설 설치 같은 인프라 보강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주시 농활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회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현장 활동가 20명을 양성했는데요. 이 마을 현장 활동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주변의 자원을 연결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읍면 마을 주민 중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역량을 기르는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 후 마을 현장 활동가들은 각자 마을에서 생활, 문화, 복지, 경제 활동을 추진했는데요. 침체되고 있는 농촌 마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이 활동을 통한 작은 성취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문병선 사무국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는 마을의 리더나 주민들이나 활동가나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과 주민들을 연결하고 주민과 전문가를 연결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농촌에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이나 민간, 공공기관 누구나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해서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저희 센터에 찾아주시면 저희가 농촌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22일 마을 만들기 한마당 행사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요? 네, 마을 만들기 한마당은 2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1부에서는 활동가들의 활동 보고와 평가가 진행됐고요. 2부에서는 마을 활동가 활동 외에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 포럼과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등의 센터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32명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 활동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중 10명이 마을 활동가로 선발됐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교육을 진행하고 또 마을 SNS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활동가들의 활동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마을 활동가를 교육하고 또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면서 이 피드백을 반영해 활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점이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매지 1위에서 활동하는 이재현 마을 현장 활동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준비하면서 마을분들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 교육을 받으셨는데 받으시면서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은 차츰 호기심도 생기고 관심도가 높아지셨고 제가 이제 아직 뭐 가입이나 이런 게 서투시지만은 그거 저희가 다 가입시켜 드리면서 마을 소식을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또 본인들의 글이나 사진도 게시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요 마을 SNS 활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마을의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마을의 축제나 아니면 마을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마을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럼 매지 1위 외에 다른 마을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불온면 마을활동가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누군지 알고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문패를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초상화를 그린 문패를 붙여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물으면서 주민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크리스마스에는 불온면 손곡삼리 노인들을 모두 초청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귀래면 마을활동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뜨개질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모르고 서먹하던 이웃들이 이 뜨개질 활동으로 친구가 됐는데요.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목도리는 노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뜨개질 동아리는 자수, 목공예, 장아찌 만들기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가 거리두기로 지역 주민들과 좀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시간 작년 한 해였는데 이런 마을 현장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워지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새해에도 다양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이 영월에서 열립니다. 영월군 호랑이 민화전 개최 소식은 한국민화뮤지엄의 오슬기 부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오슬기 부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올해 이민년 호랑이해를 맞아서 영월군에서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월에서의 호랑이 민화전 어떻게 좀 준비하게 되셨는지요? 이제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은 영월군 주최 조선민화박물관 주관으로 영월관광센터 1, 2관에서 개최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열리는 전시인데요. 한국의 민화전은 조선민화박물관에서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 기획전입니다. 올해 각 두세 달씩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민화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중 첫 번째로 이민년의 상징인 호랑이 주제의 민화를 전시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질문에 앞서서 관장으로 다시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승진하셨나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승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민화전에 실리는 작품들이 궁금한데요. 민화가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이 민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민화는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중화되었던 그림으로 주로 오래 살고 복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박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화를 다양한 의례에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집안을 장식하면서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가옥은 작은 민화박물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민화가 빼곡하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에서 저희가 이제 3가지 호랑이 민화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저희 조선민화박물관과 분관인 한국민화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호랑이 민화 작품,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민화 작가 15분의 호랑이 현대민화, 그리고 또 조선민화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한 민화 전문 공모전이죠. 네. 전국민화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 중 호랑이 관련 작품도 전시됩니다. 특히 저희가 자주 공개하지 않던 박물관의 호랑이 유물을 대거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벌써부터 관람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네. 예로부터 호랑이는 용맹하고 기세가 등등한 이미지를 풍겨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설화나 미담 또 전래동화나 민화를 보면은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호랑이를 소재로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는 유독 호랑이 관련 민담도 많고 또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호랑이가 우리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인데요. 호랑이가 등장하는 민화도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코도와 같은 작품이 있죠. 자코도는 까치호랑이라고 하죠. 딱 이맘때 쓰는 그림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대문에 붙이면 호랑이가 애군을 막아주고 까치가 좋은 소식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해를 송축하는 세화로 사랑받았던 그림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던 호랑이는
1922년에 경주에서의 공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멸종되었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다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태종년간에는 호랑이가 심지어 근정전 뜰에 들어온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호랑이의 수도 많았고 또 그만큼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를 수호신, 또 숭배의 대상, 용맹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민화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호랑이는 네.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까? 민화에서 딱히 이제 호랑이의 색상에 관련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냥 호랑이의 그냥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아주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 홍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전시 관람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관람 팁도 좀 주시죠. 네, 한국의 민화 전시는 이제 올해 각기 다른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영월 관광센터에서 열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호랑이전, 또 4월부터는 꽃새 민화전, 그리고 3월 4회 전시까지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 호랑이전은 우리 선조들의 호랑이 민화부터 현대작까지 선보이는 만큼 호랑이 민화의 시대적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월 관광센터로 나들이 오셔서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과 함께 흑호랑이의 이민년을 힘차게 시작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석헌 관장님도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네, 안부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민화미주연의 오슬기 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